제 이름은 윤재훈입니다. 미래백화점 3대 대표이사로 이제는 제 아들의 결혼 문제로 고민하는 아버지가 되었네요. 30년 전 제가 이 자리에 앉았을 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어제 아들 민석이가 제 사무실을 찾아왔을 때 처음에는 평소처럼 업무 보고를 하러 온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민석이의 표정이 평소와는 달랐죠. 긴장된 목소리로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말하더군요. 이런 순간이 올 것이라 예상은 했지만 막상 그 말을 들으니 가슴 한켠이 묘하게 저려왔습니다. 특히나 그 상대가 우리 백화점 VIP 라운지의 직원이라는 말에 더욱 그랬죠. 저는 창가에 서서 오늘도 이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어머니의 말씀처럼 이 백화점이 정말 고객들의 삶과 함께 숨쉬는 곳이 되려면 앞으로 이끌어갈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저는 며칠 동안 고민 끝에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될 사람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말이죠. 단순히 면접장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 진짜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창밖으로 떨어지는 석양이 붉게 물들 때쯤 저는 제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았습니다. 20년 전 제가 아버님의 뒤를 이어 이 자리에 앉았을 때의 사진이었죠. 그때의 초심을 떠올리며 내일부터 시작될 제 조용한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 백화점 직원이라니요. 게다가 VIP 라운지의 신입 직원이라고 했죠. 민석이는 하늘의 이야기를 하면서 눈이 반짝였습니다. 고객을 대하는 진심 어린 태도, 동료들과의 관계, 업무에 대한 열정까지 세세하게 말하더군요. 민석이의 말에 따르면 하늘은 1년 전 공채로 입사했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도 대기업 대신 우리 백화점을 선택했다고 하더군요. 백화점에서 일하면서 느낀 행복한 기억들 때문이라나요. 어릴 적 어머니와 함께 백화점에서 보낸 시간들이 그녀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30년 전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그때 아버님께 제 배우자에 대해 말씀드렸었죠. 그때 아버님께서는 단 한마디로 승낙하셨습니다. 내 눈을 믿는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직접 확인하고 싶었죠. 이 백화점이 앞으로 100년을 더 이어갈 수 있을지는 다음 세대의 선택에 달려 있으니까요. 민석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난 후 저는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퇴근하는 민석이의 뒷모습을 보면서 내일부터 시작될 제 조용한 관찰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궁금해졌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느새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저는 평소와 다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30년간 매일 아침 정장을 차려입던 제가 오늘은 전혀 다른 옷을 꺼내 들었죠. 장롱 깊숙한 곳에서 10년도 더 된 낡은 점퍼와 바랜 면바지를 찾아냈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보며 분장을 시작했습니다. 평소엔 단정하게 빗어 넘기던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귀 뒤편에는 살짝 흰색 물감을 발랐죠. 어머니가 쓰시던 노안경도 꺼내 써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이제 저보다 20살은 더 나이든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분장을 마치고 나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하루 휴가를 내고 집무실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비서에게 보냈죠. 아들 민석에게도 급한 일이 있어 외부 미팅을 잡았다고 전했습니다. 아무도 제가 백화점에 나타날 거라 예상하지 못할 테니까요. 백화점 뒷문으로 들어서기 전 잠시 주차장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평소에 당당한 걸음걸이 대신 약간 불안정한 발걸음으로 걸어보기도 했죠. 연기라고 하기엔 너무 서툴렀을지도 모르겠네요. VIP 라운지가 있는 8층으로 가는 동안 이런 제 모습이 우스꽝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58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변장은 처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딸처럼 들여다보게 될 사람을 시험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익숙한 VIP 라운지가 보였습니다. 평소라면 당당히 들어설 이 공간에 오늘은 길 잃은 노인처럼 서성이며 서 있어야 했습니다. 마침 퇴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직원들의 발걸음도 분주해 보였습니다. 이제 곧 김하늘을 만나게 될 텐데 묘한 긴장감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선택한 사람, 그리고 앞으로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는 사람.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저는 VIP 라운지 입구 근처 벤치에 앉아 때때로 불안한 시선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첫 시험을 시작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VIP 라운지는 분주해졌습니다. 직원들은 하나둘 가방을 메고 서둘러 엘리베이터로 향했죠. 저는 벤치에 앉아 때때로 중얼거리며 길을 잃은 노인의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지나가는 직원들은 바쁜 걸음으로 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젊은 직원이 제 쪽으로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민석이가 말했던 김하늘이었죠. 예상했던 것보다 단아하고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옆에는 같이 퇴근하려는 듯한 동료 직원이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더 크게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네. 분명 이 근처였는데. 아들이 여기서 만나자고 했는데. 처음에는 하늘도 다른 직원들처럼 그냥 지나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몇 발자국 지나치다가 걸음을 멈추더군요. 옆에 있던 동료가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하늘아, 우리 늦었어. 저녁 약속 있잖아. 하지만 하늘은 잠시 망설이다가 동료에게 먼저 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죠. 할아버님, 혹시 어디 가시려는 곳이 있으신가요? 하늘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진중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말을 더듬으며 아들을 만나기로 했다고 설명하자 하늘은 제 옆 벤치에 앉아 천천히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놀라웠던 건 하늘이 단순히 방향만 알려주는 게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제가 힘들어 보인다며 잠시 쉬어가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고 물도 가져다 주었죠. 심지어 제 아들에게 연락해보자며 전화도 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이 건물이 참 크다며 감탄하자 하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할아버님, 우리 미래백화점은 1963년에 문을 열었어요. 벌써 60년이 넘은 역사를 가진 곳이랍니다. 백화점의 역사와 전통을 설명하는 하늘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피곤한 척하며 졸음이 온다고 했습니다. 하늘은 잠시만 더 기다려보자며 제 곁을 지켰고
중간중간 다정한 말을 건네며 안부를 물었죠. 그러다 문득 제가 VIP 라운지로 모시면 더 편하게 쉬실 수 있겠네요. 라며 밝게 웃었습니다. 1시간 가까이 되었을까요? 저는 이제 그만 집에 가보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늘은 끝까지 엘리베이터까지 배웅하며 조심히 가시라고 인사했죠. 제가 사라진 후에도 한참을 제 뒷모습을 지켜보던 하늘의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날 저녁 변장을 벗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늘의 친절은 단순한 매뉴얼이나 의무감에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진심 어린 배려심이 느껴졌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지켜볼 필요가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정장 차림으로 출근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박 실장이 어제의 VIP 라운지 근무 일지를 들고 와서 보고했죠. 특별한 일은 없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변장한 채로 1시간 가까이 있었던 일은 일지에도 없었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VIP 라운지 매니저인 정수김 팀장을 불렀습니다. 김하늘에 대해 물어보았죠. 정 팀장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입사한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고객 응대가 가장 뛰어난 직원이라고 하더군요. 특히 연세 드신 VIP 고객들이 하늘을 특별히 찾는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놓였습니다. 어제 제가 본 하늘의 모습이 연기가 아닌 진심이었다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곧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들지 않은 상황에서의 친절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인품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는 법이죠. 오후 내내 저는 다음 시험을 구상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창밖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득 1층 명품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는 100년 된 앤티크 쇼케이스가 있었죠. 우리 백화점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비서를 통해 보안팀에 연락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명품관 CCTV 점검이 있을 거라고 알렸죠. 그리고 다시 한번 변장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섬세하게 해야 했습니다. 훨씬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치게 될 테니까요. 저녁이 되어 퇴근하는 길, 민석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늘과 정식으로 만남을 가져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이었죠. 저는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실망한 기색이었지만 이해한다고 했죠. 집에 돌아와 옷장 앞에 서서 내일 입을 옷을 고르면서 문득 제 아버님 생각이 났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은 과연 저를 이렇게 시험하고 싶어 하셨을까요? 어쩌면 저는 지나치게 신중한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며느리를 고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가문의 백화점을 이어갈 사람을 선택하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침대에 누워 내일의 시험을 구상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더욱 꼼꼼하게 변장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약간 술에 취한 듯한 모습을 연출하기로 했죠. 평소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비틀거리는 걸음걸이를 연습했습니다. 아침 일찍 도착한 백화점은 한산했습니다. 명품관 직원들은 개장 준비에 분주했고 청소부들이 바닥을 닦고 있었죠. 저는 멀리서 하늘이 출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오늘도 단정한 차림이었고
청소하시는 분들께 밝게 인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간은 오전 10시. 명품관이 가장 한가한 시간이었죠. 저는 계획대로 술 취한 듯한 걸음걸이로 명품관에 들어섰습니다. 100년 된 앤티크 쇼케이스 앞에서 비틀거리며 걸었고 진열된 5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일부러 중심을 잃은 척하며 가방을 떨어뜨렸고 그것을 잡으려다가 앤티크 쇼케이스를 건드렸죠. 무게가 실린 쇼케이스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안에 진열된 수천만 원대의 보석들이 덜그럭거렸고 직원들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순간 매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명품관 직원들이 우왕좌왕했고 보안 요원들이 달려왔습니다. 누군가는 책임 소재를 따지자며 목소리를 높였고 또 다른 직원은 CCTV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하늘이 뛰어왔습니다. VIP 라운지에서 근무 중이었을 텐데 아마도 소란을 듣고 내려온 것 같았죠. 다른 직원들이 한 발짝 물러서 있을 때 하늘은 망설임 없이 흔들리는 쇼케이스로 달려갔습니다. 하늘은 순간적으로 쇼케이스를 붙잡았고 그것을 안정시키는데 집중했습니다. 쇼케이스가 멈추자 그제야 저를 돌아보더군요. 할아버님, 괜찮으세요? 다른 이들이 제게 책임을 묻고 있을 때 하늘은 제 안위를 먼저 걱정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주변 직원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우선 할아버님께서 다치지 않으신 게 다행이에요. 쇼케이스도 무사하니 걱정 마세요. 이런 일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의 침착한 대처에 매장의 분위기가 차분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연신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늘은 제 팔을 부축하며 VIP 라운지로 모시겠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서둘러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뒤에서 들리는 하늘의 목소리가 마음을 울렸습니다. 할아버님, 조심히 가세요. 이날의 사고는 결국 아무 일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보여준 하늘의 반응, 그 진정성 있는 모습이 깊은 인상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다시 회장의 모습으로 돌아와 사무실에서 CCTV 영상을 돌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순간들이 담겨 있었죠. 하늘이 쇼케이스를 붙잡던 그 찰나의 순간을 여러 번 되돌려 보았습니다. 영상 속에서 발견한 놀라운 점은 하늘이 쇼케이스를 잡으면서 자신의 발을 살짝 디딘 자세였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때 하늘의 발목이 살짝 삐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저를 걱정했었죠. 잠시 후 정수김 팀장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아침 사고에 대한 보고서를 들고 온 것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하늘이 사고 이후에 한 행동들도 꼼꼼히 적혀 있었습니다. 매장 직원들을 안심시키고 고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동선을 다시 정리했다는 내용이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하늘이 청소 직원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바닥이 미끄러워서 사고가 난 것 같다며 앞으로는 개장 전에 바닥을 완전히 말린 후 매장을 열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고 오히려 시스템 개선 방안을 고민했던 거죠. 저는 창가에 서서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시던 게 생각났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한다. 하늘은 그 순간 자신의 안전보다
회사의 자산과 고객의 안전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사무실 벽에 걸린 우리 백화점의 옛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60년 전 할아버지께서 이곳을 처음 세우셨을 때의 모습이었죠. 그때도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셨을까요? 고객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직원들을 내 자식처럼 아끼는 마음으로. 잠시 후 민석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주말에 하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직 한 가지 시험이 더 남아 있었거든요.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마지막 시험을 구상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개인적인 것을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하늘의 진정한 꿈이 무엇인지, 우리 백화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죠. 창밖으로 흐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문득 제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한때는 꿈 많은 청년이었고 이 백화점을 위대한 곳으로 만들고 싶었죠. 하늘의 눈빛에서 본 그 열정이 제가 그토록 찾던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시험은 저녁 무렵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허름한 작업복 차림으로 변장했죠. 퇴근 시간이 되자 하늘이 VIP 라운지를 나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건물 뒤편 직원 전용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야간 청소부로 변장한 저는 하늘의 차 옆에서 청소를 하는 척했습니다. 때마침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저는 일부러 쓰러져 발목을 다친 듯한 모습을 연출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늘이 우산을 들고 주차장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은 멀리서도 제 모습을 발견하고는 곧바로 달려왔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그리고는 주저없이 제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죠. 비가 오는데도 자신의 우산을 제게 씌워주었습니다. 저는 이때를 노려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아가씨는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일하나요? 하늘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이곳에서 일하는 게 좋아요. 어릴 적부터 이 백화점이 제 꿈이었거든요. 그 말에 저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젊은 사람이 백화점에서 일하는 게 꿈이라니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하늘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어릴 적 제가 많이 아팠어요. 병원에 자주 입원했었는데 그때마다 어머니가 이 백화점에서 사오신 장난감들이 저의 유일한 위안이었죠. 그때부터 꿈꿨어요. 나중에 크면 이런 곳에서 일하면서 다른 이들에게도 행복을 전해주고 싶다고요. 하늘은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VIP 라운지에서 일하지만 언젠가는 더 많은 고객들이 편하게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백화점이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추억이 쌓이는 특별한 장소가 되었으면 해요. 비가 조금씩 더 거세지고 있었지만 하늘은 끝까지 제 곁을 지켰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차로 병원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죠. 저는 괜찮다며 거절했지만 하늘은 제가 안전하게 택시를 탈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날 밤 택시 안에서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하늘의 꿈은 단순히 성공이나 출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백화점이 추구해온 가치, 바로 그것이 하늘의 꿈이었던 거죠.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던 고객의 삶과 함께 숨쉬는 곳이라는 그 가치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창가에 서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았습니다. 길 잃은 노인을 돕던 순간, 위험한 상황에서 보여준 용기, 그리고 어젯밤 비 오는 주차장에서의 진심 어린 이야기까지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제가 이 자리에 처음 앉았을 때 어머니께서 찍어주신 사진이었죠. 그때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재훈아, 이 자리는 권력이 아니라 책임이야.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행복을 책임지는 자리란다. 민석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말 점심 식사 약속을 잡자고 했죠. 아들의 목소리가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수김 팀장을 불렀습니다. 김하늘의 인사 기록을 가져와 달라고 했죠. 서류를 보니 하늘은 입사 후 단 한 번도 지각이나 결근이 없었습니다. 고객 만족도 평가에서는 항상 최상위 등급을 받았고 동료들의 평가도 매우 좋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눈에 띈 것은 그녀가 제출했던 입사 지원서였습니다. 지원 동기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미래백화점은 제게 단순한 회사가 아닙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이자 꿈이자 미래입니다. 이곳에서 저는 단순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받았던 행복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출근하는 직원들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 하늘도 있었죠. 여전히 단정한 차림으로 밝은 미소를 지으며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낯선 청소부를 도왔던 사람이라고는 전혀 짐작할 수 없을 만큼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비서를 불러 주말 식사 장소를 예약하라고 했습니다. 장소는 우리 백화점 최상층의 레스토랑으로 정했죠. 창밖으로 도시 전경이 한눈에 보이는 그곳에서 저는 하늘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3번의 시험 동안 썼던 변장 도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노인의 안경, 술 취한 손님의 넥타이, 그리고 청소부의 모자. 이제는 이것들이 필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제가 찾던 답은 모두 얻었으니까요. 토요일 정오, 미래백화점 30층 레스토랑은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일찍 도착해서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죠. 잠시 후 민석이가 하늘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하늘은 제가 변장했던 그 노인이, 술 취한 손님이, 그리고 청소부가 모두 저였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듯 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저는 조용히 하늘에게 물었습니다. 지난주에 길 잃은 노인을 도와주셨다고 들었습니다. 하늘은 잠시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분이 많이 불편해 보이셔서 도와드렸어요. 이어서 저는 명품관 사고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틀 전 밤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도 이야기했죠. 하늘의 눈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민석이도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죠. 죄송합니다, 하늘 씨. 제가 3번에 걸쳐 변장을 하고 시험을 했습니다. 제 고백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늘은 놀란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때마다 왠지 낯익은 느낌이 들었나 봐요. 저는 테이블 아래에 준비해둔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60년 전 우리 백화점이 처음 문을 열었을 때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우리 백화점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고객을 가족처럼, 직원을 자식처럼 여기는 마음으로요. 하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늘씨가 보여준 진심과 따뜻함은 우리가 60년간 지켜온 가치와 같았습니다. 앞으로도 그 마음을 잃지 않길 바랍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전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60년 전과 많이 달라졌지만 우리가 지켜온 가치는 변함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을 통해 또다시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일어서며 저는 하늘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고 민석이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집무실 창가에 서서 저는 생각합니다. 변장을 하고 3번의 시험을 치른 것이 과했나 하고요. 하지만 그때마다 하늘이 보여준 진심 어린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우리 백화점의 미래는 안전하다고 따뜻한 손길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미래백화점은 고객 여러분의 삶과 함께 숨쉬며 성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무형문화재 제17호 한복장인 이상현입니다. 올해로 68세, 15살 때부터 바늘과 실을 잡은 지 어느덧 53년이 되었네요. 오늘은 제가 2년 전에 겪었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북촌 한옥마을 깊숙한 골목에 자리 잡은 저희 청학헌은 1723년부터 대대로 궁중한복을 만들어 온 곳입니다. 고종 황제의 골룡포부터 명성황후의 저기까지 300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왕실 의복이 이곳에서 탄생했죠. 지금도 처마 밑에는 순조 때부터 걸려있던 낡은 현판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어김없이 들리는 재봉틀 소리와 다리미 김나는 냄새, 염색한 천을 널어놓으면 바람에 나부끼는 오방색 물결. 이런 풍경들이 저의 일상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런 전통 공방을 찾는 발걸음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패스트 패션이라는 말이 생기고 한복도 대여점이 성행하면서 저희 같은 전통 공방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죠. 지난해에만 해도 북촌에서 3곳의 한복 공방이 문을 닫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밤마다 돌아가신 아버님이 물려주신 자수 도구들을 보면서 이 가업이 저와 함께 끝나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제자 강민우가 평소보다 일찍 공방을 찾아왔습니다. 5년 전 23살의 나이로 찾아와 무작정 제자가 되겠다던 청년이었죠.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서울대 의류학과를 나와 유명 패션 브랜드의 러브콜을 받던 인재가 왜 이런 낡은 공방을 선택하느냐고 말이죠. 하지만 민우는 달랐습니다. 첫날부터 바닥부터 쓸고 닦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고 밤늦게까지 자수 연습을 하는 모습은 젊은 나이임에도 꼭 옛장인들의 모습 같았습니다. 특히 한복을 대하는 진지한 자세와 전통을 향한 깊은 애정은 저마저 감동시켰죠. 그날 아침 민우는 평소와는 다른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청학헌의 14대 종손이 되고 싶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기다려왔던 말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운 말이었습니다. 서안 위에는 조상님들의 유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300년 전부터 이어져 온 바느질 도구들, 대를 이어 기록해온 비법이 담긴 책자들, 그리고 첫 번째 종손께서 남기신 가운이 담긴 족자까지 바늘 한 땀의 정성을, 실한올의 마음을, 창밖 하늘을 보니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문득 20살 때 아버님께서 저를 시험하시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아버님께서는 3가지 시험을 하셨죠. 이제 제가 그 시험을 할 차례가 된 것입니다. 저는 조용히 벽장 속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시험 받을 때 아버님께서 사용하셨던 변장 도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까다로운 노부인으로 변장하실 때 쓰셨던 안경, 젊은 귀족 부인으로 변장하실 때의 비녀, 그리고 가난한 농부로 변장하실 때 입으셨던 낡은가까지 이제 제가 그 도구들을 사용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과연 민우는 이 시험들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청하컨의 미래가 걸린 시험이 시작되려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부터 변장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이 쓰시던 분장 도구로 얼굴에 주름을 그리고 흰 머리 가발을 썼습니다. 70대 노부인의 모습을 만드는 데만 2시간이 걸렸죠. 거울을 보니 젊은 시절 우리 공방에 자주 오시던 조부인이 생각났습니다. 한복 한 벌을 완성하는 데는 보통 한 달이 걸립니다. 원단 선택부터 치수 재기, 마름질, 바느질, 다림질까지. 그 중에서도 돌잔치 한복은 가장 많은 정성이 필요한 옷입니다. 아기의 첫 생일을 축하하는 옷이니까요. 오전 10시 공방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민우는 이미 와서 도안을 그리고 있었죠. 아이고, 여기가 청하컨 맞나요? 제가 일부러 까칠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우는 하던 일을 멈추고 곧바로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손주 돌잔치 한복을 맡기려고 하는데 말끝을 흐리며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바느질이 어설프다고 해서 걱정이네요. 민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지만 이내 공손한 미소를 지으며 할머님, 편히 앉으셔서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더욱 까다로운 주문을 걸었습니다. 색동은 오방색으로 하되 양쪽 소매색이 정확히 맞아야 하고 금박은 모란 무늬로 들어가야 해요. 그리고 다음 주까지 완성해 주셔야 합니다. 보통 불가능한 주문이었죠. 민우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님, 한복은 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돌복은 아이의 첫 생일을 축하하는 귀한 옷이에요. 바느질 한 땀 한 땀에 축복의 마음을 담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민우는 천천히 견본 책자를 펼쳤습니다. 이건 저희 공방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색동 견본입니다. 보시면 각각의 색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도 전통의 의미를 담고 있죠. 오방색은 우주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동은 청색으로 봄을, 선은 백색으로 가을을. 놀라웠던 것은 민우가 단순히 거절하지 않고 왜 시간이 필요한지를 차근차근 설명했다는 점입니다. 전통 색감의 의미부터 바느질 과정의 중요성까지 마치 오래된 장인처럼 이야기했죠. 할머님, 손주님의 돌복이니 더욱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최소한 보름의 시간은 필요합니다.
옷감을 제대로 삭혀야 바느질도 예쁘게 되거든요. 저는 계속해서 압박했습니다. 다른 집은 일주일이면 된다던데. 그러자 민우는 조용히 상자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때부터 만들어 온 돌복들의 사진이었죠. 이 한복들은 모두 30년,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아름다움, 그것이 진정한 한복의 가치입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계속해서 정성스럽게 설명했고 저는 그의 이야기에 점점 감동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직 2번의 시험이 더 남아 있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보름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민우의 작업 과정을 지켜보기 위해 매일 로브인으로 변장하고 공방을 찾았습니다. 젊은 양반, 내 손주 옷이 걱정되어 왔어요. 민우는 매일 같은 시간에 찾아오는 저를 번거롭게 생각하는 기색 없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원단 선택이었습니다. 민우는 창고에서 3년 전 들여온 명주를 꺼냈습니다. 이 원단은 충남 서천의 명주 장인께서 손수 짜신 것입니다. 올이 고르고 단단해서 금박 작업도 잘 됩니다. 원단을 고르는 눈썰미부터 달랐습니다. 마름질 과정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치수를 재는 것부터 천을 자르는 것까지 모든 과정에서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죠. 할머님, 돌복은 아이가 자라면서 한복의 첫 기억이 될 거예요. 그래서 더욱 완벽해야 합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색동을 고르는 과정이었습니다. 민우는 오방색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각 색상이 아이의 미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청색은 봄의 생동감을, 적색은 여름의 열정을, 황색은 가을의 풍요를, 백색은 겨울의 순수를, 흑색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바느질은 더욱 경이로웠습니다. 매일 밤늦게까지 불을 밝히고 작업했지만 한 번도 서두르는 법이 없었습니다. 특히 깃을 다는 과정에서 보여준 집중력은 30년 경력에 저도 감탄할 정도였죠. 바늘 한 땀이 잘못 들어가면 이 옷의 품격이 떨어집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는 한이 있어도 완벽해야 해요. 열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다른 집은 이미 완성했을 텐데 라고 말하자 민우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님, 청아컨의 한복은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가치를 지녀야 합니다. 제가 비록 젊지만 이전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않으려고 해요. 보름째 되는 날 드디어 한복이 완성되었습니다. 금박으로 수놓은 모란 문양은 은은한 빛을 뿌리고 색동의 색감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이 깃든 바느질은 마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민우는 마지막으로 한복을 다림질하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님, 이 옷을 지으면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이 옷을 입을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기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민우는 장인으로서의 기본을 보여주었지만 진정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전통과 현대 사이에서 그가 어떤 선택을 할지 그것이 2번째 시험의 주제였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20대 후반의 세련된 신부로 변장했습니다.
디자이너처럼 보이는 검은 정장에 스타일리시한 안경, 최신 브랜드 가방까지 들었죠. 아버님께서 쓰시던 도구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분장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공방을 찾았을 때 민우는 혼자서 도안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웨딩 한복 상담하러 왔는데요. 제 말에 민우는 반갑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곧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이런 스타일이에요. 저는 태블릿을 꺼내 최근 유행하는 퓨전 한복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치마는 미니 길이로 짧게, 저고리는 어깨를 드러내게, 색상은 네온 핑크와 형광 그린의 조합으로 전통 한복의 기본을 완전히 무시한 디자인이었죠. 신부 한복이 너무 고루하잖아요. 요즘 시대에 맞게 파격적으로 만들고 싶어요. 인스타에 올리면 대박 날 것 같지 않나요? 제 말에 민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손님 말씀하신 디자인은 한복의 기본 정신과는 맞지 않습니다. 민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적 해석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다른 제안을 해도 될까요? 민우는 천천히 자신의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전통 한복의 기본은 지키면서도 세련된 감각이 돋보이는 웨딩 한복 도안이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고민하며 준비해온 새로운 디자인입니다. 보시면 깃선은 전통적인 선을 유지하되 소매 배색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컬러 팔레트를 꺼냈습니다. 형광색 대신 파스텔 톤으로 은은하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전통 색동의 의미는 살리면서 현대적 세련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그의 설명은 논리적이면서도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도발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평범한데요? 요즘 SNS에서 핫한 디자인은 더 파격적인데. 그러자 민우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손님, 한복은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의 미의식과 철학이 담긴 문화유산이에요. 트렌드를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본질까지 잃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현대화는 전통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해석이어야 해요. 그러면서 그는 조선시대 왕비의 원삼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세요. 이 곡선의 아름다움을. 수백 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우아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과제는 이 아름다움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는 것이지 완전히 다른 것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밖에서 북촌의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민우의 말을 듣고 있자니 문득 30년 전 제가 아버님께 들었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시험이 남아 있었죠. 그날 저녁 공방을 나서는 제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민우의 대답은 분명 옳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취향을 외면한다면 공방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죠.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제 제가 변장했던 모습으로 찾아갔을 때 공방에는 우연히 한 잡지사 기자가 취재를 왔었다고 합니다. 그 기자가 민우와 제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던 거죠. 일주일 후 그 잡지에는 전통을 지키는 젊은 장인의 도전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민우가 전통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현대적 해석을 시도하는 과정이 상세히 실려 있었죠.
특히 그의 한복 철학이 담긴 말들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기사를 본 한 유명 배우가 직접 공방을 찾아온 것입니다. 요즘 너무 가벼워진 한복이 안타까웠는데 이렇게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걸 보고 감동받았어요. 그녀는 자신의 웨딩 한복을 민우에게 주문했습니다. 민우는 이번에도 원칙을 지켰습니다. 연예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화려하게 만들지 않았죠. 대신 전통 문양과 현대적 디자인의 조화, 은은한 색감의 배치로 품격 있는 한복을 완성했습니다. 그 한복이 결혼식에서 공개되자 사람들은 한복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우는 혼자 늦게까지 공방에 남아 일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슬그머니 다가가 보니 그의 책상 위에는 새로운 도안들이 가득했습니다. 전통 문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 옛 궁중 한복의 요소를 새롭게 풀어낸 스케치들. 그것들은 모두 전통의 정신은 지키되 시대의 감각을 담아낸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그가 그린 청아컨의 미래 모습이었습니다. 전통 공방의 모습은 그대로 간직한 채 한쪽에는 젊은이들을 위한 한복 문화 교실을, 다른 한쪽에는 전통 한복의 가치를 알리는 전시 공간을 구상해 놓은 것이었죠. 스승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죠. 한복은 우리의 혼이라고. 민우는 문득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 혼을 지키면서도 현대인의 삶에 스며들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고요히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 빛 아래서 민우의 모습이 마치 젊은 날의 제 모습과 오버랩되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시험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그는 가장 큰 유혹 앞에서도 이 신념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면서 저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로 변장하기로 했죠. 아버님은 돈으로 유혹하는 시험을 하셨지만 저는 다른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명예와 성공, 그리고 세계 무대라는 기회로 시험하기로 한 것입니다. 변장 준비는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해외 유명 디자이너들의 영상을 보며 그들의 말투와 제스처를 연구했고 파리와 밀라노의 패션쇼 자료도 찾아보았습니다. 심지어 외국계 회사의 명함까지 특별히 제작했죠. 마리오 베르티니라는 가상의 이탈리아 디자이너였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민우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본 것인데 거기에는 그의 꿈이 적혀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한복을 세계에 알리고 싶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 맞추어 한복을 변형하는 것이 아닌 우리 한복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그대로 전하고 싶다. 이 글을 읽는 순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제가 준비하는 시험이 너무 가혹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진정한 장인은 어떤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하니까요. 마지막 시험 전날 밤, 저는 공방 깊숙한 곳에 보관된 왕실 한복 도안들을 꺼내 보았습니다. 300년 전부터 이어져 온 우리 가문의 전통이자 자부심이었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민우는 이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까? 아침이 밝아올 무렵 저는 마지막 변장을 시작했습니다.
은발의 가발을 쓰고 서양식 정장을 입었습니다. 파리에서 온 세계적인 디자이너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변신하기 위해 액센트도 연습했죠. 거울 속에는 더 이상 한국의 한복 장인이 아닌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가 서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민우를 유혹하기 위한 완벽한 제안서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파리 패션 위크의 무대, 세계적인 패션 하우스와의 협업, 전 세계 매장 오픈.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조건은 하나였습니다. 전통을 과감히 버리고 현대적으로 완전히 재해석하는 것.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시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과연 민우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300년 전통의 청아컨과 세계적인 명성, 이 두 갈림길에서 그는 어떤 길을 선택할까요? 아침 일찍 공방을 찾았을 때 민우는 이미 와서 일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미스터 베르티니입니다. 약속 있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영어 발음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민우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파리의 메종 베르티니의 수석 디자이너입니다. 당신의 작품에 관심이 있어 찾아왔어요. 저는 태블릿을 꺼내 화려한 패션쇼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들과의 콜라보레이션 작품들, 할리우드 스타들이 착용한 드레스들. 민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특히 이 작품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지난번 민우가 디자인한 웨딩 한복 사진을 보여주었죠. 한국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어요. 파리 패션 위크에서 당신의 작품을 선보이고 싶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우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각이 필요해요. 전통적인 요소는 최소한으로 하고 과감한 현대적 해석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안서를 펼쳤습니다. 첫 해 100만 유로의 연봉, 파리의 개인 스튜디오, 전 세계 패션쇼 참가 기회, 거기에 코리안 패션의 새로운 아이콘이라는 타이틀까지. 젊은 디자이너라면 누구나 꿈꿀 법한 제안이었습니다. 민우는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일어나 공방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잠시 후 그가 들고 온 것은 오래된 도안첩이었습니다. 이것은 청아컨 초대 종손께서 남기신 도안입니다. 민우가 조용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300년 전 임금님의 용포를 만들며 쓰신 기록이에요. 여기를 보시면. 그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이 도안에는 단순한 디자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의 미의식, 철학, 그리고 장인 정신이 담겨 있어요. 이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민우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세계 무대는 정말 매력적인 제안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서기 위해 우리의 정체성을 잃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꿈꾸는 세계와는 다릅니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도안을 꺼내 보였습니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세계인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이것이 제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습니다. 비록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청아컨의 방식으로 세계에 닿고 싶습니다. 창밖으로 따스한 봄볕이 들어왔습니다. 그 빛 속에서 민우의 눈빛은 더욱 단단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시험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저는 마지막 변장을 벗고 민우를 불렀습니다. 오늘 아침에 만난 외국 디자이너 기억하나? 민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돌복을 주문했던 노부인도 현대적인 한복을 요구했던 신부도 모두 나였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우의 표정에는 놀람과 당혹감, 그리고 이해가 차례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스승님, 왜?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0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가벼운 시간이 아니야.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청학헌의 역사는 단순한 기술의 전수가 아닌 혼과 정신의 계승이었지. 나도 30년 전 내 나이 때 같은 시험을 받았단다. 공방 안에는 저녁 노을이 고요히 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래된 장석함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시험 받을 때 아버님께서 쓰셨던 변장 도구들이 있었고 그 옆에는 제가 이번에 사용한 도구들도 놓여 있었습니다. 첫 시험은 기술에 대한 것이었다. 돌복의 정성, 바느질의 완성도, 색감의 조화. 두 번째는 전통을 지키는 힘이었지.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쉽게 무너지지 않는 신념 말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민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었군요. 그의 눈빛이 맑았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내가 보여준 진심이었어. 단순히 전통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고 새롭게 해석하려 했지. 거기에 깃든 장인 정신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창밖으로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봄밤의 차가운 공기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너는 알고 있니? 청학헌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제가 물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청학은 푸른 학을 뜻합니다. 푸른 학이 높이 날아오르되 결코 자신의 둥지를 잊지 않는다는 의미란다. 세상 어디를 날아가더라도 우리의 뿌리를 잊지 말라는 뜻이지. 스승님, 민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제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벽에 걸린 족자를 가리켰습니다. 300년 전 초대 종손께서 남기신 글이었죠. 한 땀의 정성을, 한 올의 혼을 담아. 이제 내가 이 말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한 것 같구나.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공방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청학헌의 14대 종손을 공식적으로 지명하는 날이었죠. 300년 동안 이어져 온 전통적인 의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새벽부터 공방 곳곳에 향을 피웠습니다. 역대 종손들의 위패가 모셔진 사당에도 들렀고 대대로 내려오는 의례복도 꺼내 손질했습니다. 마치 50년 전 제가 13대 종손이 되던 날처럼 말입니다. 아침 일찍 북촌 일대의 한복 장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무형문화재 선생님들도 오셨고 저와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온 원단 장인, 자수 장인들도 찾아오셨습니다. 모두 이 순간의 중요성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저는 청학헌의 14대 종손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지난 300년간 우리 가문은 한복의 전통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책임을 물려줄 때가 되었습니다. 민우가 공방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저는 300년 된 바느질 도구함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도구함은 초대 종손부터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청학헌의 상징이었죠. 강민우, 너는 3번의 시험을 통해 진정한 장인의 자질을 보여주었다. 기술뿐만 아니라 정신과 혼까지 이해하고 있음을 증명했지. 이제 내게 청학헌의 미래를 맡기고자 한다. 도구함을 열자 오래된 향내가 퍼졌습니다. 그 안에는 300년 전부터 이어져 온 바늘과 실, 자수 도구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도구들은 단순한 연장이 아니다. 우리의 역사이자 혼이며 미래란다.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구함을 받아들던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청학헌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지 않겠습니다. 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 전통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밖에서 푸른 학 한 마리가 날아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치 오늘의 의식을 축복이라도 하듯이 말입니다. 모든 이들이 그 광경을 숙연히 지켜보았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청학헌의 14대 종손이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기억하거라.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이란다. 300년의 역사가 내 어깨 위에 놓였지만 그것을 짐이 아닌 날개로 삼아야 한다. 공방 안에는 묵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300년의 세월과 앞으로 이어질 미래에 대한 기대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이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청학헌에서는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민우는 종손이 된 이후 자신의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전통의 기본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시도를 멈추지 않았죠. 최근에는 청학헌 아카데미를 열어 젊은이들에게 한복의 아름다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지난달 있었던 일입니다. 민우가 처음으로 만든 신부한복이 완성되던 날이었죠. 그는 마지막 바느질을 하기 전 제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혹시 그때 3번의 시험이 무서우시지는 않으셨나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두려웠지. 하지만 내가 보여준 진심이 그 두려움을 이겨냈단다. 민우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 시험들은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었어요. 우리 전통의 가치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지켜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었던 거죠. 창 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당에 핀 매화가 꽃잎을 날리고 있었죠. 맞아. 내 말이 맞다. 청학헌의 정신은 바로 그거란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되 본질을 잃지 않는 것. 요즘은 가끔 민우가 밤늦게까지 일하는 모습을 몰래 지켜봅니다. 그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한복은 300년 전통의 정신을 담으면서도 현대적 세련미를 잃지 않았습니다. 마치 푸른 학이 높이 날면서도 자신의 둥지를 잊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얼마 전 민우가 처음으로 제자를 받았습니다. 22살의 젊은이였죠. 그 모습을 보며 문득 30년 전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장인의 정신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청취자 여러분, 우리의 전통은 결코 낡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대를 넘어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늘 새로우면서도 변함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청학헌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제 저는 편안한 마음으로 뒤를 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300년의 전통이 민우의 손을 통해 새롭게 피어나고 있으니까요.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계승이 아닐까요? 변화 속에서도 본질을 잃지 않는 것, 전통과 혁신의 조화로운 만남. 창 밖으로 달빛이 스며듭니다. 오늘도 청하컨에서는 바늘이 천을 뚫고 실이 천을 엮어가고 있습니다. 300년 전과 다름없이, 그리고 300년 후에도 변함없이 이어질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전통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늘 새롭게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상현의 이야기였습니다.